자, 연말 정산. 대체 연말에 뭘 정산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딱 연봉 그만큼을 받는 게 아니라 일부 조금 뗍니다. 흔히 말해서 갑근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회사에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는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치로 세금을 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년치 총 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다시 하는 과정을 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제가 매월 냈던 금액이 실제 정산한 금액보다 더 많이 냈다라고 하면 환급이 되시는 거고, 만약에 적게 냈다라고 하면 추가로 납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이장원 세무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올해는 올해고 또 내년은 또 다가오니까 어떤 것부터 미리미리 챙겨야 제일 좋을까요? 결국은 연말정산할 때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것들이 이 소비 패턴에 대한 공제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그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 좀 적절하게 방법을 잘 믹스를 해가지고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이제 소득공제를 받으셔야죠. 아, 이 체크, 신용, 현금 이게 또 다 달라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 해 동안에 내가 총 급여가 얼마냐, 그 총 급여에 대해서 25% 이상 쓴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총 급여라는 거는 그 직장인의 그 연봉이랑은 다른 얘기인가요? 흔히 말하는? 예, 맞습니다. 예. 네. 확실히 약간 용어 구분이 명확하신데요. 직장인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이 이게 용어 구분이 어려워하시는데 결국은 이 총급여랑 연봉의 차이가 뭐냐면 그 연봉이란 건 결국 나누면 이제 월급이 되겠죠. 월별로 나누면 거기서 이제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식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뭐 출산이나 보육수당 같은 경우는 월마다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제해 주거든요. 그럼 내가 급여가 300만 원이면 20만 원이 제해지면 280만 원이 총 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제 10%, 25%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는 거죠. 근데 미묘하긴 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근데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약간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소득공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총급여가 5천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1,500만 원을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총급여에 대해서 25% 이상 쓴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이 25%가 1,250만 원이에요. 네. 그 이외의 금액, 그러니까 250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이 신용카드로 썼으면 15%가 공제가 되고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면 이제 30%가 적용이 되고 근데 그게 뭐 전통시장에서 썼거나 대중교통이다. 그럼 또 40%가 적용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갈래를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뭐 기왕이면 내가 소비를 할 때 아무 카드나 쓸 게 아니라 공제율에 따라 다르니까 뭐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좀 적절히 써준다든지 지불 수단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소득공제 받을 때 총급여의 25%까지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 먼저 쓰시고 이건 어차피 한도 채우는 용이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차감이 되니까. 아하. 그 다음에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하면 조금이라도 공제 액수를 좀 높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용 금액이 이제 25% 넘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신발을 사거나 이렇게 급하게 소비를 하는 것보다 야, 채워야 돼, 채워야 돼. 뭐 남은 뭐 신용카드는 포인트를 쌓는다거나 그게 차라리 나으실 수도 있죠. 그치. 신용카드는 또 이 포인트나 혜택 같은 게 또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또 주의를 할 게 총급의 25% 그 이상을 쓴다고 계속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한도가 딱 있다는 거잖아요. 복잡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소득공제를 무한대로 해주게 돼버리면 사실은 자기가 번 돈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까지, 예, 그리고 7천만 원 초과하면 250만 원까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공제 많이 받기 위해서 막 소비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건데 아까 예시를 들면 그 총급여 5천만 원 A씨는 최대한도 300만 원 공제 받으려면 체크카드나 현금은 그러면 딱 2천 한 250만 원 정도 그리고 신용카드는 3,250만 원 정도 쓰시면 돼요. 아니 5천 받는데 3,250 쓰면 뭐가 남았어요? 그걸 카드로. 공제 받으려고 더 가난해져. 어렵네요. 네. 왜냐면 소득공제 300만 원 받을 때 이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럼 세금 300만 원 깎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에서 이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내가 세율이 적용되는 게 뭐 6%다 그러면 사실 300만 원에 6%면 18만 원 깎이는 겁니다. 아,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네. 18만 원을 공제받는 거예요. 아까 구간에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만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한 15% 구간이 많으실 건데 그러면 300만 원에 15%니까 이제 45만 원 정도의 공제를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쓰면은 우리가 정말 아쉬운 결과가 아싸 나오는 공제된다 이러고 3천 썼다가 결국 45를
적용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네, 문제인 굉장히 것 조심을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지인들이 소득공제,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엄청나게 혁혁한 공헌을 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너가 아무리 써도 어차피 공제 액수가 아주 작을 거다. 차라리 소비 패턴보다는 저축이 너에게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러네요. 너무 당연한 소리이긴 한데 소비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저축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일석이조잖아요. 각종 비과세 저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해야 맞습니다. 돼요? 네. 이게 이제 청약통장,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하죠. 조건 자체를 근데 몇 가지 좀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청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러니까 주택이 있어버리면 안 되세요. 그러면 연 240만 원 이제 납입 한도에 대해서 40%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직장 생활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은 월 20만 원씩 그러네요. 차곡차곡. 저도 신입사원 때 이걸 추천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7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봉이. 그러니까 네. 무조건 들어가지고 공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아니 그런데 유주택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요즘에 대출 끼고 집을 장만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자 갚기도 힘들 텐데 이거 좋은 방법 혹시 없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주택 살 때 뭐 본인 돈으로 사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는 이 주택의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제 연 600에서 2천만 원까지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장원 세무사님께서는 소비를 많이 해서 공제를 받기보다는 소비를 좀 줄이고 저축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정소영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연말정산에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연말정산할 때 항상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쪽의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런 걸 잘 알아보는 게 좋은데,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인적공제, 소득공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을 해주는 걸로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대부분의 공제들이 세액공제에 이제 속해 있는데,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는데요. 최저 6%부터 45%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버는 만큼 또 많이 내는 구조인 셈인데, 확실히 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금 단위부터 좀 다르고 좀 많이들 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만약에 최고 구간에 속한다고 하면 100만 원만 벌어도 45%의 세금을 떼는 셈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둘 다 챙기는 게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45% 구간에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내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게 좋을 그래야지. 거고, 내가 6% 적용되는 뭐 조금 낮은 세율에 있다라고 하면 세액공제가 간혹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이 가장 크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이게 중요하죠. 맞아요. 이게 저는 소득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인적공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끼리 농담으로 그냥 결혼할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더 토해내느니 서류상으로 그냥 뭉치고. 이렇게 해서 뭉쳐서 공제 받고 뭐 어차피 서류상으로. 그냥, 서류상으로. 그러다 또 사랑이 생겨. 돈이 생겨. 그냥 서로 사랑이 생겨. 왜냐면 이렇게 쌓고 그게 나면. 액수가 네. 공제 액수가 되게 컸어요. 맞아요. 인적공제가. 맞아요. 얼마죠? 일단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되니까. 아, 그렇군요. 네, 만약에 배우자가 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 있다라고 하면 이 3명 가지고 일단 450만 원을 깎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450만 원은 소득공제입니다. 예, 예. 450만 원의 세율을 곱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10%라고 가정을 하면 45만 원을 세금으로 직접 차감하는 효과를 볼 진짜 수가 있는 오해하시면 거죠. 안 되겠다. 45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아니고 여기서 세율을 항상 곱하셔야 네네네네. 됩니다, 여러분. 45만 원의 효과를 네. 보는 것이다. 45만 원 때문에 결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다. 많이 어려웠네. 왜냐하면 오선미 씨가. 한 5년째 토해내다 보니까 그게 또 만만치 않았어요. 그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예, 예. 근데 그럼 인적공제는 배우자와 자녀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배우자도 되지만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 뭐 형제 자녀들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거는 이제 급여 요건하고 나이 요건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은 이 소득 금액으로 연 100만 원이 넘어가시면 공제가 안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나 형제 자녀도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나 뭐 형제 자매가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연애 500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간혹 뭐 한두 달 알바를 하시거나 뭐 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무조건 안 되시는 건 아니고 연봉을 다 통틀어서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장원 세무사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크게 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이제 자취하는 근로자분들에게 가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큰 비중으로 와닿더라고요. 네. 이제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아, 맞아. 제가 월세를 내면 그것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준다. 맞아. 이거는 저희 직원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월세 세액 공제가 근데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공제 액수가 많은 만큼.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해서 그냥 12월 말일자, 10월 31일자에 무주택이셔야 돼요. 그리고 세대 주여야 되고, 그다음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이하여야 되고,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거나 아니면은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거나. 그리고 5번째로 전입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아. 이게 5가지 요건을 지켜야지만 이제 월세액 750만 원까지 연. 야, 크다. 그러니까 월세가 뭐 한 60만 원, 70만 원이면 연 합치면 750만 원이 넘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소득액에 따라서 최대 17%, 그다음에 어허. 15%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얼추 한 120만 원, 그러니까. 110만 원 정도의 네. 이건 세액공제니까 바로 세금을 차감시켜 줄 수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직장인인 부부가 많으시잖아요. 맞벌이를 하셔서 한 명은 사업을 하시거나 한 명은 직장 다니시거나 해서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을 합칠지 나눌지 이걸로 잘해보려다가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부부가 많다고 들었어요. 진짜? 네. 이게 맞나요? 요즘에는 대부분 부부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뭐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배우자 카드 들고 다니고 막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야, 근데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버는 쪽에 몰아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세율이 같긴 막 한데요. 높고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분 있다고 하면 소득이 높은 뭐 24% 구간의 남편이 받게 되면 36만 원의 효과가 있겠지만 만약에 낮아서 15% 구간에 있는 와이프가 받게 되면 22만 5천 원밖에 효과가 없겠죠.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인 소득 공제는 뭐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적 공제로만 본다면은 소득이 높은 남편이 받는 게 좀 유리한 거예요. 구간이 위에 있다면. 네, 네. 과세표준 구간이 높이 있다면 더 유리한데 아까 저희가 계속 말했던 신용카드 공제나 뭐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는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되는 거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써야 되는데요. 뭐 3% 생각보다 쉽게 쓸 것 같지만 저희가 요즘엔 대부분 실손보험으로 다 보전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낸 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억이 급여인 사람이 의료비로 공제를 받으시려면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300만 원 이상을 쓰셔야지 공제가 가능한데 그렇다고 또 일부러 아프기도 그렇고. 그렇죠. 예. 네, 만약에 뭐 5천만 원이시라면 150만 원만 초과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낮으신 분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기본소득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받고 교육비나 의료비처럼 이제 써야지 받을 수 있는 이 세액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이 받으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베스트지만 우리나라 세법이 그렇게 뭐 낙낙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해도 그래서 뭐가 유리한 건데? 라고 물어보실 텐데 네. 홈택스 사이트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미리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카드 쓴 거를 다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 결코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는 소비 패턴을 다 익히고. 제 주변에 그다음에 또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네, 똑똑한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번 연말 정산을 준비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자, 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시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10월 이후에는 사실 소득공제보다는 즉각적으로 세금 빼는 이제 세액공제 부분을 많이 챙겨야 되는데 네네. 그중에 이제 기부금이 좀 있습니다. 기부금은 정말 잘 활용하시면 세액공제로 좋은데요. 네. 최근에 새로 생긴 제도가 하나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오. 이게 개인이 자기 주민등록 이 등본상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들어든가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고르는 선물 도구에, 선택 가능?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그 각각의 이제 뭐 음식점이나 어허. 아니면 뭐 극장표나 뭐 어떤 관광지에 대한 거. 근데 짧게만 듣기만 해도 혜택이 좀 굉장한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높은 혜택을 주는 건가요? 이게 사실 이제 기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좀 확충하려는 게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이제 복리 증진이죠. 뭐 예술 관련된 것도 있고 그 지역에 특화된 뭔가 어떤 기부금 단체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곳에 대해서 이 특화시켜서 활성화를 해주는 거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자치단체에서 그 답례품을 이제 결국은 제공해주는 그 업체에 대한 거래 활성화도 있습니다. 그것도 네. 참 좋은 제도의 이제 그러네요. 도입이네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를 응원하는 마음도 되고 네네, 뭐 절세도 기부하고 되고 받고. 네. 일석이조네요. 그러면은 고향사랑 기부제 이용할 때 어느 정도 세액공제를 기대해도 돼요? 첫 번째로 제가 권해드린 건 우선은 이제 만약에 기부에 대해서 부담이 좀 된다 그러면 10만 원까지 먼저 권해드리는데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100%? 그럼 이건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네요. 네, 이제 10만 원 기부를 하시게 되면 10만 원 세금 전부 다 세액공제 받으시고 그다음에 3만 원어치의 이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 넣으면 13만 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액수가 이제 16.5%, 이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현금이나 이렇게 기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꼭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희 뭐 보시면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내가 못 쓰는 맞아요. 물건, 옷이나 가전 같은 걸 기부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주시거든요. 예, 예. 그걸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동안 혹시 저희가 또 마저 실천하면 좋을 꿀팁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12월 달에 이거 사실 하거든요.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이제 돈을 이제 이체를 시키는 거죠. 이건 시점에 상관없이 결국은 그 연도에만 이체를 시키면 바로 이제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에는 600만 원까지가 한도고요. 네. 연금저축 계좌랑 플러스 퇴직연금 계좌까지 하면은 최대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좀 해주는 거죠. 네. 말 그대로 퇴직 이후에 사실은 갑자기 이제 소득이 확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좀 돈을 바로 빼거나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바로 못 빼는구나. 네. 중도 해지하면 결국 방금 받았던 이제 세금들 전부 다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빼면 안 되는구나. 이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당장 눈앞에 그러니까요. 세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900만 원 자기 돈이 묶이는 넣었다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55세까지 예, 예.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러나 또 시간은 금방 흐른다는 거. 네네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빼먹기 쉬운 것, 까먹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뭐 놓친 거 있죠. 네, 놓친 것들이 네.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 저는 얼마 전까지 현금 영수증을 쓰고 카페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그게 알아서 연말 그거 따로 등록해야 돼. 반영이 되는 줄 그게 알고 안 몇 되는 년째 등록해야 돼. 몰라요, 잘. 그래서 저도 근데 그거를 5월에 알았어요. 인적사항으로 할까요? 휴대폰으로 할까요? 하면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하는 줄 하잖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따로 국세청에 그 휴대폰으로 하는 거를 등록해놔야 받을 수 있어요. 저 그래서 5월에 그걸 보는데 현금 영수증이 하나도 안 뜨는 거예요, 홈택스에. 난 현금을 많이 쓰는데 그 휴대폰 번호 등록을 안 해놨구나. 큰일 날 뻔했어. 그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빨리 하시려, 오늘 하세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인적 공제 중에 장애인 공제라고 인당 200만 원씩 추가로 해주는 공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장애인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암 환자나 뇌출혈, 치매처럼 이렇게 중증 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들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으시게 되면 추가로 200만 원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런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중고차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내로, 일주일 내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공제는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통 차 사실 때 신용카드나 뭐 현금으로 사실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신 부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신차는 안 되시고요. 자, 오늘은 연말정산 필승 전략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굉장히 큰 혼란을 겪으시는 많은 직장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얼마 안 남겨서 촉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진작부터 알고 나서 충분히 좀 준비를 한 다음에 꾸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 좀 마무리를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어렵긴 하네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는데 뭐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숨은 꿀팁들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신 이장원 정소영 세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